김민주는 평소와 다름없는 수요일 아침을 맞이했다. 학교 가는 버스 안은 조용했고 창밖의 봄비는 부드럽게 유리창을 두드렸다. 하늘중학교 2학년 3반.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중학생이지만 민주는 누구보다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다. 사람들보다 사물의 변화에 민감했고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는 아이. 그날 점심시간 급식소에 들어선 민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처럼 배식줄에 섰지만 트레이에 놓인 달걀 반쪽에서 나는 냄새가 그를 멈춰 세웠다. 비린내가 아니라 이상하게 화학약품 같은 냄새였다. 마치 새로 닦은 욕실 타일에서 풍기는 소독약 냄새. 민주는 달걀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김민준, 왜 멍하니 있어? 앞줄에 있던 지원이 돌아보며 말했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젓고 달걀을 트레이 한쪽으로 밀었다. 밥과 반찬, 국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 냄새는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았다. 주변 아이들은 별 생각 없이 먹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같은 반 친구 정우가 배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나 배 아파. 진짜 아파. 담임 최 선생님은 보건실로 데려가라며 민준과 지원에게 부탁했다. 보건실에서는 약을 주며 소화 불량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민준의 머릿속은 아까 그 냄새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민준은 급식표를 꺼내봤다. 달걀 반찬은 매주 수요일에 등장했다. 혹시 지난주에도 이상했던가? 기억을 되짚어봤지만 확실하진 않았다. 그는 노트를 꺼내 간단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4월 12일 수요일. 점심 반찬, 삶은 달걀, 냄새 이상함, 화학약품 비슷, 정우 복통 호소, 보건 실행. 다음 날 아침, 책상 안에서 낯선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유난 떠냐? 그냥 조용히 살아. 필체는 삐뚤빼뚤했고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다. 민주는 종이를 가만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겁이 난 건 아니었다. 다만 뭔가 진짜 잘못된 걸 건드린 게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다. 일주일이 지나 다시 수요일. 같은 반찬, 같은 달걀. 이번에는 지원이 말했다. 민준아, 나 이번엔 안 먹을래. 지난번 정우도 그렇고 나 이상하게 느껴졌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트레이 한쪽에 놓인 달걀은 여전히 반짝였고 표면은 조금 건조해 보였다. 냄새는 전보다 약했지만 여전히 뭔가 꺼림칙했다. 그날 오후 민주는 급식소 뒷문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수업이 끝난 뒤 슬쩍 체육관을 돌아 나가 급식실 건물 뒤편으로 갔다. 그곳에는 작고 오래된 창고 하나가 있었고 옆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후진 중인 트럭 한 대. 트럭 옆면에는 흐릿하게 한비푸드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한비푸드. 민주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 로고, 차량 번호, 창고 입구 모습.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그의 중고 스마트폰이 이제 중요한 기록 도구가 되었다. 그날 밤 민주는 인터넷에서 한비푸드라는 회사를 검색했다. 표면상으로는 교육청과 계약을 맺은 학교 급식 전문 업체였다. 건강한 먹거리, 아이들을 위한 정직한 음식이라는 구호 아래 수많은 학교와 거래 중. 하지만 3년 전 모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건이 있었고 그때 회사 이름이 잠깐 뉴스에 나왔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에게 말했다. 지원아, 너 혹시 어제 트럭 봤어? 아니, 무슨 트럭? 급식실 뒤에서. 난 사진 찍었어. 그리고 이 회사, 한비푸드. 좀 수상해. 지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줄게. 근데 우리 조심하자. 이런 일 괜히 건드리면 안 좋을 수도 있어. 민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발을 들였다. 이건 단순한 반찬 문제를 넘어서 어떤 시스템적 무관심과 묵인의 문제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한 프리랜서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름은 정연수.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학교 급식과 관련한 부정 사례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제목, 하늘중학교 급식에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요즘 급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친구가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보낸 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아주 평범한 날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지금 이날이 변곡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메일을 보낸 지 이틀이 지났다.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받은 편지함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연수 기자에게서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혹시 잘못 보냈나 싶어 다시 보냈지만 여전히 침묵이었다. 학교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일부러 퍼뜨린 듯한 소문이 돌았다. 김민준께 요즘 이상하지 않아? 급식 냄새 운운하고 뭘 계속 적고 다녀. 그냥 관심받고 싶은 거 아냐? 교실 뒤편에서는 쿡쿡대는 웃음이 섞인 수군거림이 들렸고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패스를 주지 않았다. 그토록 조용히 지내던 민준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낯설고도 차가웠다. 심지어 담임 최 선생님마저도 말했다. 민준아, 내가 불안한 건 이해하지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잖니. 우연. 민주는 그 말에 마음 깊은 곳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지원만은 달랐다. 쉬는 시간마다 몰래 다가와 속삭였다. 계속 기록해. 나도 봤어. 지난주 그 트럭. 분명 무언가 있어. 둘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를 삼았다. 점점 학교는 두 사람에게 조용히 넘기라는 암묵적 압박을 보내고 있었다. 일요일 저녁, 드디어 메일이 왔다. 정연수 기자였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사진 잘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현장 정보는 처음입니다. 가능하다면 통화 한번 가능할까요? 민주는 손이 떨렸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안도감을 주었다. 그날 밤, 방에서 혼자 휴대폰을 쥔 채 기자와 통화했다. 정 기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민준 학생,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혹시라도 압박을 받으면 반드시 저한테 알려줘요. 그 목소리에 민주는 처음으로 진짜 어른의 믿음을 느꼈다. 월요일, 정우가 학교에 복귀했다. 얼굴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밥은 잘 먹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그날 집에서도 토했어. 엄마는 그냥 위장염이라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 민주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병원 진단서 있어?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날 받은 거 가방에 있어. 왜? 혹시 사진 찍어도 될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정우는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줬다. 그날 저녁, 민주는 정 기자에게 다시 자료를 보냈고 그는 이렇게 답했다. 너무 잘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네요. 이쯤 되면 기자 혼자서는 부족할지도 몰라요. 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며칠 후, 정 기자는 민준에게 제안을 했다. 국민신문고나 교육청 청렴센터에 공식 제보를 올려보자고.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다. 이름을 걸어야 한다는 것. 익명 제보는 실효성이 낮고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현실. 민주는 혼자 고민에 빠졌다. 내가 이름을 올리면 학교에서 나 어떻게 볼까? 더 따돌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곧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가 있었다. 누군가는 해야 해. 다음 날 민주는 컴퓨터실에서 조심스럽게 제보서를 작성했다. 상황 설명, 사진, 진단서, 관련자 이름. 정 기자가 도와준 형식을 따라 꼼꼼히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 입력란. 김민준.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다. 보내기 완료.
그날 밤 민주는 책상 위에 자신이 쓴 모든 노트를 펼쳐놓고 다시 훑어보았다. 냄새, 날짜, 사진, 이상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작은 퍼즐처럼 이어졌다. 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빗소리 속에서 민주는 생각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드디어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정식 제보가 접수되고 나서 며칠 동안 학교는 평소처럼 돌아가는 듯 보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정 기자는 매일 밤 문자로 짧게 상황을 공유해 주었다. 교육청 내부에서 제보 확인 중입니다. 관련 업체의 계약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 중이에요. 한비푸드의 하청업체에 수상한 흔적이 있어요. 민주는 매일 그 메시지를 기다렸다. 수업이 끝나면 조용히 도서관에 가서 정 기자가 보내준 자료를 읽었고 자신이 관찰한 기록과 대조했다. 숫자들, 날짜, 위치, 이름. 그 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단서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특히 이상했다. 한비푸드가 공급한 식자재 납품 일자와 학교 급식표의 날짜가 어긋나 있는 것. 어느 날 민주는 지원과 함께 급식실 뒤편을 다시 살폈다. 여전히 트럭은 밤에 오고 있었고 창고는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전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지원은 작은 손전등을 준비했고 민주는 휴대폰으로 다시 사진을 찍었다. 이번에는 창고문 틈 사이로 안쪽에 쌓인 박스들이 보였다. 몇 개는 폐기용이라고 적힌 라벨이 덜 붙어 있었고 일부는 위에 흙이나 먼지가 그대로 덮여 있었다. 이게 진짜 급식 재료야? 지원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민주는 낮게 속삭였다. 그리고 이런 물건이 어떻게 버젓이 들어오는지. 며칠 후 정 기자와 직접 만날 기회가 생겼다. 주말 오후 서울에서 온 그는 민준과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만났다.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정 기자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게 교육청과 학교 측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비푸드의 최근 3년간 납품 실적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는 두 개의 표를 나란히 비교해 보였다. 같은 날짜인데 다른 학교엔 신선 식자재가 납품된 반면 하늘중학교엔 단가가 낮은 기부용 식재료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식 계약에 없다는 거예요. 기부용이라는 게 무료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정부 보조를 받아 배포하는 사회적 나눔 형식인데 품질 검수는 형식적이에요. 문제는 그 기부용 식재료를 쓰고도 학교 측은 정상급식으로 간주하고 예산을 전액 지급한 겁니다. 민주는 숨을 삼켰다. 그럼 학교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행정 담당자는요.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죠. 모른 게 아니라 모른 척한 겁니다. 카페를 나설 때 정 기자는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속해서 기록하고 수집하기. 둘째, 공개를 준비하는 것. 단순한 기사로는 부족해요. 폭로 보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며칠 뒤 정 기자는 첫 번째 기사 초안을 보냈다. 제목, 기부인가, 폐기인가 한비푸드의 두 얼굴. 민주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자신의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용 속의 중학생 제보자는 바로 자신이었다. 기사에는 사진도 포함돼 있었다. 급식소 뒤 트럭, 박스에 찍힌 제조일자, 그리고 정우의 진단서 사본. 기사는 인터넷 뉴스에 올라간 지 3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겼다. 댓글이 쏟아졌다. 우리 애 학교도 같은 업체예요. 무섭네요. 이런 걸 학생이 제보해야 한다니. 어른들은 뭐 하는 건지. 교육청은 대체 어디 보고 있나. 다음 날 학교는 소란스러웠다. 교장실 앞에는 지역 언론 기자들이 진을 쳤고 학부모들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분노를 토해냈다. 일부는 학부모 모임에서 학교 항해 방문을 논의했고 다른 일부는 조용히 사라졌다.
그러나 교내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누군가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학생이 있다는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수업 후 복도에서 누군가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기자 친구야, 너지?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거 괜히 손댔다가 다친다. 알아서 조심해. 그날 밤 또 다른 쪽지가 책상 안에 있었다. 그만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냐.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민준은 쪽지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 기사 보도 이후 학교는 어딘가 달라졌다. 복도는 조용했고 교사들의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은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날카로운 시선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김민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예전과 다름없이 조용히 수업을 듣고 급식 시간에는 트레이에 손도 대지 않았다. 단지 눈빛이 변했다.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그 눈빛은 담임 최 선생님의 마음을 어딘가 아프게 찔렀다. 수요일. 문제의 메뉴가 다시 나왔다. 삶은 달걀은 사라졌고 대신 오징어채와 계란찜이 제공됐다. 식판을 들고 급식 줄에 서 있던 아이들은 하나같이 조심스러웠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퍼담았을 음식도 오늘만큼은 눈치를 보며 조금씩 덜었다. 진짜 기사 보고 엄마가 난리였어. 집에서 도시락 싸주신대. 우리 집도. 이젠 급식 먹지 말래. 급식실 한편에서는 교장과 영양사가 심각한 얼굴로 대화 중이었다. 그 모습은 몇몇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슬쩍 담겼고 그날 오후엔 또 다른 기사로 이어졌다. 정연수 기자는 다시 연락을 해왔다. 민준아, 추가 정보가 필요해. 혹시 학교 내부에서 누가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알 수 있을까? 알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학교 내부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교사들 사이에선 미묘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어떤 교사는 민준을 마주칠 때 고개를 돌렸고 어떤 교사는 의미 없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민준아. 그냥 잠시 지나가는 일이야. 그러나 민준은 알고 있었다. 지나가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을. 그 주 금요일, 교무회의가 열렸다. 교장과 교감,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긴급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 회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날 오후 최 선생님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다. 민준아, 오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방과 후 교실에 남겨진 두 사람. 선생님은 책상에 앉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에게 처음부터 미안했다. 너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났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학교, 아니 이 시스템 전체가 너무 오래 침묵해왔어. 문제를 보면 외면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튀는 사람 취급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도 익숙해졌던 것 같아. 그는 한참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내가 바꿨어.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아니, 눈치채도 그냥 지나쳤겠지. 그 말은 민준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처럼 스며들었다. 인정받는다는 것보다 이해받는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교생이 모이는 특별조회가 공지되었다. 급식 관련 운영 점검 및 향후 계획이라는 이름의 회의였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것은 사과의 자리라는 것을. 체육관에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기자들이 뒤편에 앉아 있었고 학부모 일부도 자리를 함께했다. 교장 선생님은 마이크 앞에 섰다. 얼굴은 굳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먼저 우리 학교의 급식 운영에 있어 신뢰를 저버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계약 과정과 검수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해당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했던 어른들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이 자리에 그 중심에 있었던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의 용기와 관심이 우리 모두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한 방향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체육관 중간쯤에 앉아 있었다.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지만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학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익숙한 문제를 익숙하게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수가 시작됐다.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 점점 커졌다. 지원은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민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잘했어. 진심으로. 그날 오후 학교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학생식품안전위원회 구성 예정, 지원자 모집. 학생들이 직접 급식 검수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위원회였다. 민주는 지원하지 않았다. 굳이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았다. 대신 지원이 손을 들었다. 나 해볼래. 이젠 누군가는 계속 지켜봐야 하잖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그렇게 퍼져가고 있었다. 공식 사과 이후 학교는 잠시 평온해진 듯 보였다. 급식은 임시 공급업체로 바뀌었고 영양사는 교체되었으며 위생점검이 매일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다시 점심을 먹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의 분노도 서서히 가라앉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김민주는 알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어떤 사과든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냥 절차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책임자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정연수 기자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아, 큰일이 생겼어. 내부 문서가 유출됐어. 내부 문서요? 응, 한비푸드의 물류 담당 직원이 익명으로 파일을 넘겼어. 계약서, 발주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품질검사 회피 보고서. 민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게 뭐예요? 정 기자는 화면을 공유하며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여기 보면 하늘중학교에 납품된 식자재 중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를 재포장해서 발송했다는 내부 기록이 있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조직적인 은폐야. 그는 문서의 한 줄을 가리켰다. 고등 A급 폐기 처리 대상 시급으로 전환 후 복지 납품 명목 활용. 민주는 이해했다. 복지 납품은 바로 자신들이 받은 급식이었고 시급이라는 건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품질을 의미했다. 이걸로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 기자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언론 기사만으로는 부족해. 공론화 단계로 가야 해. 국회 청문회, 감사원 조사까지 끌어내야 해. 민주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책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젠 단순히 한 학교,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었다. 며칠 후 두 번째 기사가 공개되었다. 제목, 먹이로 포장된 쓰레기, 폐급 식자재가 초등류 중등학교로. 기사는 대형 포털 뉴스 일면을 장식했고 저녁 뉴스에서도 보도되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급식 투명화 법안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학교는 다시 혼란에 휩싸였다. 몇몇 학부모들은 분노를 넘어 좌절했다. 이걸 우리 아이들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은 뭐 했습니까? 이건 그냥 범죄예요. 교육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와 함께 한비푸드와의 모든 계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난의 화살은 학교 내부로도 향했다. 하늘중학교 행정실장이 휴직을 신청했고 일부 교사들은 외부의 시선에 지쳐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얼어붙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인물이 민준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내가 김민준이니? 낯선 어른이었다. 중년의 남자, 수척한 얼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비푸드 전 직원이야. 얼마 전까지 창고 관리했지. 그는 주변을 살피고 민준에게 작은 USB를 건넸다. 이 안에 내가 찾고 있는 마지막 조각이 있어. 민준은 놀랐다. 왜 저한테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이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른들은 뭐 하고 있었나 싶더라. 그날 밤 정 기자와 함께 USB를 열어본 민주는 말을 잃었다. 영상 파일. 날짜는 2달 전.
장소는 하늘중학교 급식실 뒷창고. 카메라 앵글 속에는 트럭에서 내리는 박스와 그걸 직접 개봉하며 라벨을 교체하는 남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라벨기, 가짜 인증 도장, 가리키는 손짓, 그리고 웃음. 걸릴 리 없어. 다들 묵인하고 있잖아. 이 영상은 그 자체로 모든 걸 증명했다.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 현장의 실체였다. 정 기자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민준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리고 다음 날 전국 교육 관련 방송을 다루는 K채널은 특집 다큐를 편성했다. 학교 급식의 어두운 그늘, 김민준과 조용한 용기. 다큐는 민준의 인터뷰, 영상 증거,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구성되었고 방송 직후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를 기록했다. 샵사인 학교급식 진실을 알자. 샵사인 김민준 진짜 어른. 지원은 방송을 본 뒤 민준에게 말했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 말은 민준이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USB 영상을 본 후로 며칠간 민준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제는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너무 명확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이 다녔던 학교도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다. 정현수 기자는 영상 증거를 교육청과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는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한비푸드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대표이사는 잠적했다. 지역 방송국에서는 매일 관련 소식을 속보로 다루었고 하늘중학교의 이름은 전국 뉴스에도 등장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민준은 의문을 하나 품고 있었다. 아무도 내부에서 먼저 나서지 않았을까? 학교 행정실, 급식소, 심지어 일부 교사들까지 분명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았을 텐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그 의문은 곧 예상치 못한 한 통의 쪽지로 이어졌다. 도서관 2층 사서실 뒤 책장. 오후 5시. 필체는 낯설었다. 하지만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수업이 끝난 뒤 조용히 도서관으로 향했다. 사서실 뒤편, 오래된 서가 사이. 거기엔 학교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넘은 과학교사 정혜성 선생님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준에게 얇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1년 전 내가 작성했던 내부 보고서야. 급식 검수에서 이상을 발견하고 교장에게 전달했지. 그런데 아무 조치도 없었어. 민준은 놀랐다. 그럼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 선생님은 피곤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는 생각이 앞섰어. 보고는 했지만 나서지는 않았지. 그리고 곧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갔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걸 내가 드러낸 거야. 내가 외면한 진실을. 민준은 조용히 봉투를 열어 읽었다. 냉동 계란 제품에서 이물질 발견, 유통기한 미표기, 급식실 온도계 고장 등 세부 항목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분명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문서화까지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아무도 믿지 않았을까요? 정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믿지 않은 게 아니야. 믿었지만 외면한 거지. 진실은 가끔 너무 불편하거든. 특히 그걸 마주하면 내 자리, 내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더 그렇지.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겁한 침묵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묵인해왔는지 민준은 처음으로 실감했다. 다음 날 정 선생님의 보고서는 정 기자의 손에 넘어갔고 곧 세 번째 기사로 이어졌다. 제목, 학교도 알고 있었다. 내부 문건 공개. 이번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격렬했다. 단순히 기업의 탐욕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방조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이 확대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고 하늘중학교 교장은 직위 해제되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어떤 이들은 말했다. 그럼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었던 거야?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으니 이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지.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이가 이걸 너무 키운 거 아냐? 학교가 망신당했잖아. 지원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차갑게 대답했다. 망신당한 게 아니라 거짓말이 들통난 거야. 그게 부끄러우면 고쳐야지. 숨기면 안 돼. 민주는 그런 지원의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교실에서 최 선생님이 민준을 불렀다. 창문을 열어두고 바람이 살랑이는 교무실 한쪽 자리.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내 개인 기록이야. 수업 일지랑 급식 관찰 메모. 너한테 주고 싶었어. 민주는 상자를 열었다. 낯익은 날짜들, 음식 사진, 그날의 급식에 대한 감상까지. 사소해 보이지만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 꾸준히 관찰해온 흔적들이었다. 나도 다 아는 건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이런 걸 겪는 걸 보며 깨달았어. 진짜 교육은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마주하는 용기를 가르치는 거라는 걸.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며칠 후 민준은 학생대표 자격으로 교육청 공청회에 초대되었다. 청중석에는 공무원들, 기자들,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다. 무대 위, 민준은 마이크 앞에 섰다.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이건 음식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지도 중요합니다. 저는 한 명의 학생이었고 그냥 질문했을 뿐입니다.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왜 친구가 아픈지,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지를. 그는 숨을 골랐다. 그런데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만든 이유입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누군가가 다가와 조용히 악수를 청했다. 민준군, 당신 덕분에 우리도 말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른 봄 저녁, 민준은 지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외곽으로 향했다. 정현수 기자가 미리 알려준 주소. 하늘중학교와 계약을 맺은 한비푸드의 위성창고 중 하나였다. 뉴스가 터지고 본사 건물은 이미 조사 중이었지만 지방창고까지는 손이 닿지 않았다. 여기야. 저 창고. 지난달까지 납품 차량이 이곳에서 출발했다는 제보가 있었어. 정 기자는 창고 맞은편 작은 언덕 위에서 망원렌즈로 안을 살폈다. 경비는 없지만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나와야 해 알겠지? 민준과 지원은 서로를 바라봤다. 마음속에서 같은 생각이 지나갔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해야 한다. 창고는 어두웠고 철제 셔터에는 녹이 잔뜩 쓸어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쪽 사무실 유리창이 일부 깨져 있었다. 작은 틈, 누군가 이미 이곳에 다녀간 흔적이었다. 여기로 들어가자. 지원이 조심스럽게 몸을 구부렸다. 안은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냉동고 특유의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전기는 이미 끊겨 있었고 바닥에는 녹은 얼음물과 먼지가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손전등을 켜고 한 걸음씩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벽면에는 식자재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일부는 무너져 있었다. 상자에는 여전히 기부용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제조일자는 6개월 전이었다. 여기 좀 봐. 지원이 가리킨 박스 안에는 납품 기록서와 함께 가짜 라벨 스티커 수백 장이 담긴 비닐봉지가 들어있었다. 유통기한과 제조일자가 인쇄되어 있었지만 실제 박스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건 완전히 조작된 유통문서야. 정 기자가 카메라를 들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정식 형사 고발까지 갈 수 있어. 더 깊은 쪽으로 이동하자 철문으로 된 냉동고가 나왔다. 문에는 패드락이 걸려 있었지만 자물쇠는 오래되어 쉽게 녹슬어 있었다. 기자가 작은 렌치를 꺼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제거했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냉동고 안은 한층 더 차가웠다. 쌓여있는 식자재 더미 속에는 군용 통조림, 학교 로고가 찍힌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깨진 유리병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 이건 군부대 잉여 물품이야. 유통기한 지난 걸 민간 납품용으로 돌린 거야. 정 기자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민주는
천천히 한 박스를 꺼내 살펴봤다. 겉면에는 기증용 식품 비매품이라는 라벨이 있었고 그 밑에는 덧붙여 붙여진 신선 라벨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먹은 거야. 그 순간 문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동시에 움직임을 멈췄다. 철제 셔터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거기 있어? 경비원은 아니었다. 작업복을 입은 남성 2명,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정 기자가 재빠르게 손짓했다. 뒤쪽 창문으로. 민준과 지원은 창고 뒤편 작은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다. 뒷문은 녹슬었지만 밀면 열릴 정도였다. 셋은 조용히 빠져나와 뒷산 쪽으로 도망쳤다. 언덕 위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숨을 고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진 다 찍었지? 지원이 물었다. 정 기자는 카메라를 들어 보였다. 동영상도 있어. 완벽하게 기록됐어. 그날 밤 정 기자는 영상과 사진을 정리하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이걸 전국 방송국에 배포할 거야.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나야 해. 사회의 손에 넘겨야 해.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 정 기자의 보도는 주요 뉴스 채널을 통해 전국에 퍼졌고 별표 창고 영상 별표는 사회면을 넘어 정치를 흔들었다.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청소년 제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와 격려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들은 긴급조사단을 구성했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비푸드 대표는 체포되었고 유통책임자와 계약 담당 공무원 6명도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익명 뒤에서 천천히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원은 민준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끝나가는 것 같아.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시작이야.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가 바꿔야 할 시간이야.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김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알람 소리도 듣기 전에 눈이 떠졌다. 휴대폰을 켜자 수십 개의 알림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정의로운 중학생의 폭로, 대한민국을 흔들다. 김민준 군, 급식 정의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학생이 바꾼 급식의 역사, 어른들은 무엇을 했나? 뉴스 헤드라인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준의 용기와 행동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지지와 찬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날선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학생이 뭘 안다고 사회 문제에 끼어들어? 배후에 누가 있는 거 아냐? 관심병 아니야? 민준은 그런 댓글을 몇 개 읽고는 휴대폰을 끄고 가만히 이불을 다시 덮었다. 지지보다 비난이 더 아픈 건 아니었다. 단지 세상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실감이 서글펐다. 학교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교장과 행정실장이 바뀌었고 급식은 외부 모니터링을 받으며 새 업체로 전면 교체되었다. 정혜성 선생님은 교육청의 요청에 정직을 자청했고 최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급식 안전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실은 어색했다. 일부 친구들은 민준을 멀리했고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친절하게 굴었다. 모두가 조심스러워했다. 그 조심스러움은 오히려 더 큰 벽처럼 느껴졌다. 쉬는 시간, 지원이 다가왔다. 요즘 어때? 글쎄, 이상해. 마치 나만 다른 시간에 있는 것 같아.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우리가 큰 걸 했다는 건 알아. 근데 그게 현실이랑 잘 연결이 안 돼. 점심시간. 급식실 풍경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각 음식에는 원산지 표기와 유통기한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고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식판 위생을 점검했다. 학부모들도 돌아가며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식사를 하던 중 낯선 어른 한 명이 다가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자신을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이라고 소개했다. 김민준 학생, 교육감님이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서울로 향했다. 정 기자와 지원,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동행했다. 서울교육청 7층 회의실.
그곳에는 교육청 관계자들, 시의원, 그리고 방송국 PD까지 모여 있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한 명의 학생이 던진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왜 우리 급식은 안전하지 않았는가? 왜 누구도 그걸 막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학생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는가? 민주는 마이크 앞에 섰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왜 친구가 아픈데도 다들 아무렇지 않은 건지.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냥 누군가 대답해줄 때까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방송국에서는 민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조용히 돌아가고 싶어요. 뉴스가 아니라 교실로요. 며칠 뒤 한 국회의원이 민준을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초청했다. 이번에는 학교 급식 안전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였다. 민준은 망설였다. 다시 전국 앞에 서는 일, 다시 마이크 앞에 서는 일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정 기자가 말했다. 내가 시작한 일이야. 그리고 이제는 사회가 그 일에 대답할 차례지.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청문회 날, 국회 본청 1회의실. 민준은 교복을 입고 증언대에 섰다. 학교는 안전해야 합니다. 급식도, 교실도, 사람도요. 아이들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어른들이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그대로 인터넷에 퍼졌고 청문회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를 기록했다. 며칠 후 교육부는 학교 급식의 품질과 투명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렸다. 민준법. 학교로 돌아온 민준은 다시 조용한 학생이었다. 과제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그림을 그렸다. 점심시간에는 여전히 급식실에 앉아 있었고 주변 아이들은 그를 이제 특별한 친구가 아닌 자기 반 친구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교길, 지원이 말했다. 너 여전히 그림 그려? 응, 어제도 하나 그렸어. 이번엔 뭐? 학교. 근데 학교 지붕 위에 귀가 달려 있어. 지원은 웃음을 터뜨렸다. 애기야. 듣는 학교. 이제는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어서. 그 말은 둘 사이에 조용한 미소로 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 당일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김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국회 본관 입구에 도착했다. 정현수 기자와 지원은 이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장은 뉴스 카메라와 방송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에는 교육청 관계자, 국회의원, 시민단체 인사들까지 모두 자리하고 있었고 수많은 눈이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 청문회의 정식 주제는 학교 급식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그러나 모든 이의 관심은 한 명의 중학생이 무대에 오를 그 순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위원장의 호명에 따라 민준은 천천히 증언석에 섰다. 마이크가 자동으로 올라오고 천장의 조명이 얼굴을 비쳤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김민준 군, 먼저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인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고 친구가 아팠는데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물어봤고 또 학교 게시판에도 올려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찍고 냄새를 기록하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직접 말하기로 했습니다. 증언대 앞쪽에 앉은 한 국회의원이 질문했다. 정말 모든 걸 스스로 한 겁니까? 누군가의 조언이나 지도는 없었습니까? 민주는 잠시 그 의원을 바라보았다. 조언은 있었지만 선택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다.
방청석에서는 숨을 삼킨 듯한 정적이 흘렀다. 또 다른 위원이 물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학교에서 급식 관리 체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준군은 이 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민준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조금은요.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아직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민준은 마이크를 다시 조정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정직, 책임,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면 왜 혼자 싸우게 되나요? 아이가 위험을 감수해야 어른들이 움직이나요? 왜 문제를 말하는 사람보다 문제를 숨기는 사람이 더 안전한 사회가 됐을까요? 그 말에 청문회장은 조용해졌다. 위원들도, 기자들도, 시민들도 말을 잃었다. 그것은 단지 급식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향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말을 이었다. 저는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길 바랍니다. 다시는 학생이 이런 질문을 혼자 던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오늘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일부 의원은 눈시울을 붉혔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그 순간을 기록했다. 그날 저녁 전국 방송에서 청문회 장면이 전파를 탔다. 한 중학생의 질문이 국회를 멈추게 했다는 헤드라인이 달렸다. 시민들은 그날 밤 SNS에 글을 남겼다. 우리가 외면한 질문을 아이가 대신 물었다. 김민준, 당신은 어른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며칠 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학교급식 투명성 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은 납품계약의 전면 공개, 학생 학부모 감시위원회 의무 구성, 익명 제보 시스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법안의 별칭은 다시 한번 민준법으로 명명되었다. 학교로 돌아온 민준은 평소처럼 수업을 들었다. 수학 시험을 준비하고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고 체육 시간에는 친구들과 농구를 했다. 이제 아무도 그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가 말하면 조용히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민준군, 당신은 우리 학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록이 아니라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민준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사람이 있었고 들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한 겁니다. 그날 방과 후 지원과 함께 교실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붉은 햇살이 교실을 물들이고 있었다. 너 후회 안 해?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무서웠어. 외롭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였을 것 같아.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웃으며 뛰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들렸다. 봄이 지나 여름이 찾아오고 있었다. 운동장에는 파란 잎이 무성했고 햇살은 창가를 통해 교실 바닥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김민준의 자리 위로 드리워진 빛은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국회 청문회 이후 2달이 지났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뉴스의 헤드라인은 더 이상 급식 비리가 아니었지만 각 지역 교육청은 여전히 그 후폭풍에 분주했고 학부모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학교식품감시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하늘중학교 역시 달라졌다. 교내에는 급식 모니터 게시판이 설치되었고 정기적인 위생 점검이 공개되었다. 매주 수요일 학생 대표들이 급식실을 직접 점검하는 시스템도 자리 잡았다. 학부모, 교사, 학생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식탁의 날도 생겼다. 이제 아이들은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고 있는지, 누가 만들어주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민주는 여전히 조용한 학생이었다. 교과서를 펴고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는 그림을 그렸다. 언론의 관심은 이미 한풀 꺾였고 이제는 그를 알아보는 이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조차 바랐던 일이었다.
이야기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야 하지 한 사람의 얼굴로만 남아선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교실에서 미술 시간이 있었다. 주제는 내가 꿈꾸는 세상. 아이들은 우주, 놀이공원, 미래 도시를 그렸고 민주는 오래 생각한 끝에 한 장의 그림을 완성했다. 초등학교처럼 아담한 학교 건물. 그 지붕 위에는 커다란 귀가 달려 있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리고 있었다. 지원이 다가와 물었다. 또 그 귀야.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귀야. 한 번 들은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않고 계속 간직해주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교장 선생님이 민준을 교무실로 불렀다. 새로운 교장은 차분한 성격에 늘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이었다. 민준 군,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생인권 포럼에 너를 초대하고 싶대요. 거기서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더군요.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전 더 이상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아요. 교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너는 이미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서 있어. 꼭 마이크 앞이 아니더라도. 그 말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 주 금요일, 학교에는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다. 한비푸드 사건 이후 복직하지 않고 사직한 정혜성 선생님이 보낸 편지였다. 봉투 속에는 한 장의 짧은 쪽지와 책갈피가 들어있었다. 민준아, 나는 내가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게 해주었단다. 아직 많이 배워야 할 나에게 너는 거울이자 교과서였어. 앞으로도 너의 질문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길 바란다. 정 선생님 드림. 책갈피에는 파란색으로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한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데 필요한 건 귀 기울이는 한 사람이다. 민주는 책상에 책갈피를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어떤 일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면 그건 지금도 살아있는 거다. 나는 단지 하나의 시작을 열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내려놓는다. 다음 누군가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와 책장을 흔들고 책갈피가 살짝 날아올랐다. 그 문장이 다시 반짝였다. 한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데 필요한 건 귀 기울이는 한 사람이다. 그날 밤 민주는 평소보다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운동장 한복판에 서 있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누군가는 묻고 있었고 누군가는 대답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건 더 이상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